주인공은 지혁이란 인물이에요. 직업이 프로파일러예요. 딱 대충 어떤 느낌이 감이 오시죠? 근데 그는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김윤철의 사건을 조사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가해자 면담 도중에 이상한 말을 해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약간 이야기가 빨리 들어가요. 윤철이 말해요. 아저씨는 프로파일러니까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죠. 지혁은 가만히 그를 지켜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몸이 달았는지 김윤철이 먼저 말했다. 시켰어요. 엄마를 죽이라고. 그 말은 네가 엄마를 죽인 게 맞다는 거네? 내가 죽인 건 맞는데 나한테 시켰다고요. 누가? 누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소리가 난다. 어떤 소리가 나한테 시켰다. 엄마를 죽여라.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거냐? 어디서? 김윤철은 교도관을 한번 쓱 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속삭였대요. 그림이 마티스의 그림이 시켰다. 그 그림이 이 마티스의 그림인 거죠.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별책 부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요즘에 행사도 많이 하고 라디오도 하고 전국에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전국을 유튜브도 시작하셨다고. 맞아요. 또 도슨트 정우철로 시작해서 지금 전국을 돌고 있어요. 울산 아트페어 홍보대사셨다고. 아 진짜로? 아트페어 홍보대사로 뽑혀가지고 아 얼굴이 좋아졌어. 얼굴이 폈다 싶었더니 좋은 일이 많았군요. 열심히 관리도 받고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요? 네. 저는 뭐 아주 건강한 생활하고 있고 네. 지난달에 한강 횡단 수영으로 한강을 예. 횡단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수영 왕복 한강 왕복 수영. 요즘 정말요? 수영에 좀 빠져가지고. 근데 그래서 몸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네. 이제 연말에 철인삼종 철인삼종. 예 통영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사실 제일 바쁘셨잖아요. 액터 혼. 두산아트센터 공연이랑 대전 공연 잘 마치고 돌아왔고 연극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몸과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일인지 좀 실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은 책을 찾기 위해서 베스트셀러 목록만 보고 계시다고요? 내 취향에 맞는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싶으시다고요? 좋은 책이지만 아직 입소문 타지 못한 책들을 심도 있게 소개하고 독서 의지를 일깨워드립니다. 밀리의 서재 별책 부록! 자 어쨌든 이렇게 여름이 왔습니다. 글자만의 여름나기 비법이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여름에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 졸리죠. 한 차례 땀을 흘리고 나면 좀 집중을 잘 못하겠고 집중 안 되는 그 여름을 나기 위한 비법이 있다면? 베스킨라빈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혹시 여름 나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선풍기 틀고 네. 밀리의 서재로 시 같은 거 읽고 책 그렇지 이거지 뭐 이거죠. 저는 에어컨 틀고 밀리의 서재 읽으면서 베스킨라빈스 먹습니다. 저는 에어컨도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 네. 서늘한 스릴러, 추리물 소설을 읽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의가 싹 다. 하나도 안 돼. 이게 언제 여름이 왔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여름밤에 읽기 좋은 추리 스릴러 소설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두 분은 평소에 추리 소설, 스릴러 소설 즐겨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즐겨 읽지는 않아요. 네. 근데 저는 추리극 보는 건 재밌어요. 왜냐면 그 추리물이 영상화됐을 때 시각적으로 독자 데리고 이렇게 막 끌고 다니는 그 긴박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영상으로 소비하는 걸 선호해서 추리 영화나 추리극을 많이 봤는데 오늘 읽은 책 때문에 추리 소설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사실은 잘 안 읽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마지막에 읽은 건 명탐정 코난? 그거는 만화책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밀리의 서재에서 별점은 굉장히 높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보석 같은 추리 스릴러 작품들 3권을 골라왔습니다. 저희가 각자 한 권씩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 제일 먼저 누가 하실까요?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가시죠. 3위는 제가 소개할 건데요. 정혜연, 조영주, 정명섭, 박산호, 박상민 작가가 함께 쓴 단편 스릴러집 마티스 스릴러입니다. 별점 4.1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5명이 책을 같이 써요? 옴니버스식으로 한 편 한 편 마티스의 그림을 보고 떠오른 이야기를 쓴 거죠. 진짜 밤에 자기 전에 누워서 막 읽으면 순식간에 읽히더라고요. 선정 이유가 제목 보자마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딱 그림 보고 있으면 앞뒤 이야기가 떠오를 것 같고 그림 속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걸 상상해 보게 되잖아요. 그 상상력으로 추리 소설을 쓴 거죠.
근데 전 뭐가 재밌었냐면 마티스 그림이 네. 사실 스릴러랑은 잘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읽어보니까 아, 역시 상상력이 중요하다. 아까 작가 이름을 좀 소개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정혜연 작가는 홍학의 자리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반전의 대가로 불려요. 근데 더 대단한 게 밀리의 서재에서 대부분의 작품이 완동률 80% 이상이래요. 80% 이상. 대박. 그죠? 진입하면 끝나고야 마는. 네. 몰입도가 어마어마한 글을 쓰시는 작가분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건 제 취향이니까 네. 이 정혜연 작가님의 글이 제일 재밌었어요. 순식간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영주 작가님, 홈즈가 보낸 편지로 데뷔하셨어요. 형사 김나영 3부작 시리즈 등 꾸준한 팬층을 확보하고 계신 실력자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면섭 작가는 역사 추리 소설의 대표자예요. 이 역사적 배경의 어떤 미스터리를 녹여내는 솜씨가 대단하신 분이고, 박산호 작가는 원래 스릴러 작품들을 번역하시던 번역가로 활동하셨던 거예요. 장편 추리 소설로 너를 찾아서를 통해 데뷔하셨고요. 17년간 무려 100여 권의 책을 번역하셨대요. 와, 이분 작품이 좀 궁금하네요. 그죠? 마지막, 박상민 작가. 의사 출신 작가입니다. 의학적 디테일을 살린 글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2016년에 은폐라는 작품으로 한국 추리작가 협회 신인상을 받으셨어요. 이 5명의 개성이 탁 뚜렷한 작가들이 모여서 마티스의 작품을 보고 소설을 쓴 거죠. 궁금해요.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많이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마티스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정혜연 작가의 피아노 레슨. 주인공은 지혁이란 인물이에요. 직업이 프로파일러예요. 딱 대충 어떤 느낌이 감이 오시죠? 근데 그는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등학생 김윤철의 사건을 조사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가해자 면담 도중에 이상한 말을 해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때부터 약간 이야기가 빨리 들어가요. 윤철이 말해요. 아저씨는 프로파일러니까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죠. 지혁은 가만히 그를 지켜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몸이 달았는지 김윤철이 먼저 말했다. 시켰어요. 엄마를 죽이라고. 그 말은 네가 엄마를 죽인 게 맞다는 거네? 내가 죽인 건 맞는데 나한테 시켰다고요. 누가? 누가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소리가 난다. 어떤 소리가 나한테 시켰다. 엄마를 죽여라. 무슨 소리가 들렸다는 거냐? 어디서? 김윤철은 교도관을 한번 쓱 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속삭였대요. 그림이. 마티스의 그림이 시켰다. 그 그림이 이 마티스의 그림인 거죠. 조현병 같은 건가 보다. 자, 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윤철에게 친엄마를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걸까? 그 소설 속 중심이 되는 그림이 마티스의 이 피아노 레슨 그림이에요. 일단 소설을 좀 떠나서 그림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그림인지. 피아노 레슨, 마티스가 1916년에 완성한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티스 하면은 아마 이 그림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저 처음 봤어요. 그죠? 네. 아무래도 뭐 색상이 풍부하고 밝고 쨍하고 그런 그림들이 떠오르잖아요. 색도 예쁘고. 근데 이건 조금 전혀 결이 다른 작품인데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이즈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사이즈? 작을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네. 엄청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 길이가 2.4m, 와. 세로 길이가 2.1m. 엄청난 사이즈예요. 와. 대형 작품인데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거든요. 실제로 마티스가 살고 있던 집안 거실 풍경을 바탕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에 우측 하단을 보면 소년이 나오잖아요. 네. 마티스 아들입니다. 이름이 피에르 마티스.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 표정이 밝지 않죠. 안 좋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그림이에요. 당시 피에르는 16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림 속에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죠. 얼굴이 초현실적으로 약간 표현이 돼서 표정을 잘 읽을 수가 없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얼굴에 약간 이 삼각형으로 뭔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가려져 있잖아요. 그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약간 기하학적이라 해야 되나? 추상적이죠. 색도 기본적으로 마티스가 쓴 색이 아니에요. 회색과 초록이 중심인데 이 당시에 마티스가 뭐라고 불렸냐면 가장 피카소적인 작품을 그리던 시기다. 쉽게 얘기하면 마티스는 미술계에서 색상의 자유를 줬다. 그러니까 마티스는 고갱이라는 화가의 영향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색을 떠나서 생각하는 색을 칠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피카소는 형태를 해방시켰죠. 최초의 다시점, 기하학적으로. 이 시기에 마티스가
피카소 느낌으로 그리던 시기라고 보셔도 돼요. 피카소 삘이 좀 있네. 그렇죠. 그래서 입체주의라고 하잖아요. 마티스가 피카소의 입체주의 화풍에 나름대로 응답한 작품이다 라고도 평가를 들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여러 요소들이 좀 있어요. 피아노와 아이는 얘기했잖아요. 우측 상단을 보면 의자와 뭔가 누군가 있죠. 네. 한 여성이 들어와요. 윤곽선만 표현되어 있는데 피아노 선생님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겠죠. 피아노 레슨이니까. 근데 더 특이한 건 사실 마티스가 그린 높은 의자 위의 여인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좌측 하단을 보시면 뭐 조그만 사람 같은 게 있어요. 마티스가 직접 조각한 조각상 장식적 인물이란 작품이에요. 이렇게 뜻한데요. 조각상은 예술의 어떤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면, 그리고 뒤에 교사 여성은 훈련과 절제를 상징한대요. 자신의 아이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자신 스스로의 예술적 감각과 질서, 자유와 규를 상징하는 그 균형을 찾고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요소들도 있어요. 아까 얼굴에 삼각형 그림자 있잖아요. 그게 창밖에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입체적으로 그린 거예요. 입체파식으로. 그리고 피아노 위에 잘 보시면은 메트로놈이 놓여 있어요. 좌측에 촛불도 있죠. 이게 다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마티스의 색상도 아니고 뭔가 소년 표정도 조금 어둡고 불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스릴러 이야기를 또 쓸 수가 있고 상상력이 자극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또 연도의 해답이 있어요. 1916년 세계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죠. 마티스의 그림 중에서 모든 게 밝은 게 아니에요. 전쟁을 겪을 때 마티스의 그림은 회색빛이 돌아요. 약간 기하학적이 되고 어둠이 깔리죠. 1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그린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세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째가 참전 중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 불안하고 더 무섭고 언제 아이를 잃을지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그린 거죠. 다른 아이를. 마티스의 실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런 색채가 나왔다는 거, 그걸 알고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적인 요소들이 소설 안에도 약간 포함이 되나요? 사실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은 안 나와요. 이거는 보니까 이 글을 쓸 때 작품을 먼저 분석한 내용을 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름의 볼 때. 해석을 네. 입혀달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봤으면 그쪽으로 흘러갈까봐 맞아. 오히려 제가 느낀 건 일부러 안 보셨구나. 그럴 수 있겠다. 전혀 다른 내용으로 흘러가요. 궁금하다. 어떻게 풀어나갔을지. 저는 근데 또 보시면은 이 그림 속 내용과 묘하게 이야기가 맞아요. 저 아이와 뒤에 뭔가 지켜보고 있는 저 여인, 이게 이제 이야기와 잘 맞아. 재밌어 보니까. 끝났어. 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더 얘기하면 이제 이게 이제 아무리 스포가 될까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저 그림이 아이에게 어떻게 살인을 부추겼을까. 두 번째, 네. 조영주 작가의 유서입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돼요. 지금 나는 유서를 쓴다. 노트북을 펴서 마지막 퇴고를 본다. 이 글을 완성하고 나면 경찰서에 전화해 모든 걸 자백할 셈이다. 시작이 이렇고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3명이에요. 이 이야기에 영감을 준 그림은 마티스의 컷아웃 작품이라 불리는 이카루스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글을 쓰고 있었잖아요. 이 유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는 문학상 수상 작가 윤회환, 그리고 그가 묘한 매력을 느낀 이가 있어요. 세계적 베스트셀러 검은 인간의 저자 조남정,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와요. 이 사람이 중심이에요. 나중에 등장하거든요. 하반신 불구가 돼서 자신을 투영한 미디어 아트를 만드는 검은 인간으로 유명해진 작가예요. 세 사람의 감정과 어떤 욕망, 그리고 예술과 상처가 얽혀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도입이 강렬하잖아요. 왜 해와는 유서를 쓰고 있었을까? 그리고 무슨 사실을 자백하려 할까? 그 이유를 따라가면 있는 거예요. 먼저 컷아웃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야 돼요. 컷아웃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보고 계신 이카루스 그림은 유화가 아니에요. 판화? 판화도 아니에요. 원래 작품을 출판을 위해서 판화 형식으로 바꾼 거지. 사파처럼. 원래는 컷아웃이라고 종이를 잘라서 붙인 거예요. 아, 이게? 네. 여기서 마티스가 왜 컷아웃을 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마티스가 유화만 한 줄 알잖아요. 72세가 되었을 때 일이 생겨요.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갑니다. 진단받은 게 무려 12지장 암이었어요. 암에 걸렸어요. 2번이나 큰 수술을 받아요. 이 당시 얼마나 몸이 안 좋았냐면 마티스의 주변 화가들과 의사들이 더 이상 못 버틸 거다.
더 이상 살 수 없고 그림을 못 그릴 거다. 살게 되더라도. 근데 마티스가 정말 간절했던 게 이렇게 빌었다고 나와요. 부디 아주 조금만이라도 더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의사한테도 제발. 그리고 그 부탁이 통했는지 수술이 기적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마티스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후의 인생은 원래 없었던 인생이다. 난 지금부터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 본인이 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많은 수술을 거치면서 몸이 안 좋았잖아요. 유화를 그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했더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됐거든요. 조수들이 멀리서 다른 물감, 뭐 과슈 같은 거,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를 섞은 물감 같은 걸 만들어서 종이에 칠해줘요. 일단 말려서 마티스한테 갖다 줘요. 그럼 마티스는 누워서 그걸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컷아웃이에요. 몸의 변화 때문에 작품 스타일이 변했구나. 그렇죠. 몸이 안 좋아서 컷아웃을 한 것도 있는데 어떤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마티스의 예술은 단순해지고 있었다. 그게 종이를 자르는 방법으로 구현됐을 뿐이지 아프지 않았어도 스타일은 이렇게 갔을 거란 얘기도 있어요. 마티스는 이 기법을 뭐라 불렀냐면 가위로 그리는 드로잉. 그래서 마티스는 평생 선과 색의 조화를 꿈꿨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컷아웃을 하면서 자신이 평생 꿈꿨던 예술을 완성했다고 얘기해요. 이제 이카루스를 좀 봐야 돼요.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한 태양으로 막 걔잖아요. 맞아요. 태양으로 날아가네. 그래서 약간 설명해 드리면 그 미궁에 갇힌 아버지와 아들이 새의 깃털을 밀랍으로 붙여서 만든 그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경고하죠. 너무 높이 날지 마라. 태양 가까이 가면 녹아내릴 거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카루스는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점점 이 자유에 취해서 더 높이 올라가다가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서 추락하고 말잖아요. 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 그림 속에는 사실 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실은 이카루스는 마티스 본인이었을 수도 있다. 병상에서 생의 마지막을 마주하면서 가위와 종이로 다시 날아올랐다. 그리고 마지막 영혼을 불태우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다른 해석이 또 흥미로워요. 첫 번째 이카루스, 두 번째는 본인일 수 있다. 세 번째가 사실은 전쟁의 상징이다. 이 작품이 만들어질 때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전쟁을 2번이나 겪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마티스가 생전에 자신의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저 노란 튀김 같은 건 태양이 아니라 폭발하는 포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런 분석이 있어요. 가슴에 빨간 점이 있잖아요. 피일 수도 있다. 이카루스의 추락은 어떤 신화 속 실수가 아니라 전쟁과 폭력에 의해 쓰러지는 인간의 모습으로도 읽힌다는 거죠. 근데 또 왜 그러냐면 마티스가 삶이 그렇게 막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프기도 했지만 딸도 있었거든요. 딸 마르그리트가 체포돼서 고문도 당했고요. 아내는 투옥되었었고 여러 가지 약간 사건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영주 작가는 마티스가 겪었던 말년의 삶, 그 말년의 삶을 약간 반영해서 창조적 인물을 만들었어요. 작품 속에 등장한 예술가가 어떻게 보면은 마티스의 또 다른 면일 수 있는 거죠.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작가가 컷아웃을 해요. 컷아웃 작가예요. 여기서 검은 인간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소설 속에는 검은 인간과 하얀 인간도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시면 재밌어요. 마지막 작품은 박상민 작가의 체크메이트입니다. 전 이게 사실은 이 이야기가 시작은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영화처럼 시작을 해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고립된 섬,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약간 가늠이 되시죠? 근데 그 섬에 모인 사람들은요, 나이도, 직업도, 성별도 다 다양한 9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항상 그런 게 있죠. 누군가 살해당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근데 지진이 일어난 뒤에 시신이 사라져요. 누가 죽였고 누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가 막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우가 너무 쏟아져서 경찰이 늦어지는 거죠. 그 9명의 사람들 중에서 2명의 소년이 태연하게 체스를 두고 있어요. 이 그림처럼 그냥 태연하게 체스를 두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이 마티스 화가의 가족 풍경과 닮아 있는 거죠. 왜 모였을까? 이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정신분열증처럼 옛날에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그 9명이 모두가 나였던 거예요. 그런 얘기 내 많죠. 자아가 이렇게 분열된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유명한 반전이라 그건 쓰시지 않으셨다. 오케이.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반전이 있는데 잘 못 맞추는 반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반전이야. 맞추기 힘들어요. 이 소설 속에서도 두 손이 빨간 옷을 입고 있어.
왜 쟤네들은 체스를 두고 있을까? 아 체스를 둔 이유가 있구나.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시체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진이 난 이후에 시체가 사라져요.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이들 가운데 범인은 누굴까? 범인이 없는 게 가장 큰 반전이겠다. 죄송해요. 과연 그럴까? 중요한 단서는 네. 체스를 두고 있는 그 두 소년과 네. 지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반전에. 자, 그럼 그림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제가 1911년작이에요. 제목 그대로 화가의 가족. 마티스가 자기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그린 거예요. 이건 또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 클 것 같아요. 이것도 커요. 가로 길이가 194cm.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사람만 하죠. 실물 실사네 크기로. 실사. 그리고 굉장히 색상이 확 눈에 띄는 그림인데 인물을 좀 볼게요. 왼쪽에 노란색 드레스 입은 여성 있죠. 마티스 실제 아내예요. 뜨개질하고 있는 것 같고,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빨간 옷을 입고 체크 게임 하는 두 소년 있죠. 두 아들. 그리고 오른쪽 끝에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성이 딸. 우측에 있는 딸 이름이 마르그리트거든요. 좀 몸이 안 좋았어 사실은. 그래서 6살 때 디프테리아로 목에 구멍을 내는 기관 절개 수술을 받았대요. 마티스가 이때를 평생 못 잊는 게 옛날이잖아요. 그 수술이 지금 같지 않잖아.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애가 못 움직이게 잡고 있었대요. 수술 동안. 그 평생 그게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야. 마르그리트는 특이하게도 마티스 그림 속에서 대부분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무거운 마음을 항상 표현한 거라고 해요. 근데 특이한 게 그림이 너무 정신없어요. 온갖 무늬들 막 가득 차 있잖아요. 이때가 약간 마티스에게는 과도기예요. 색채와 장식적인 무늬들이 혼합되는 그 리듬감을 살리는 그 과도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라베스크 무늬 이런 거에 영감을 받던 시대예요. 묘한 긴장감이 좀 있어요. 아내는 뜨개질하고 있죠. 아이들은 게임하고 있고 딸은 그냥 어딘가 쳐다보고 있죠. 어디 보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보면 평온한 일상 같은데 뭔가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서로 바라보지 않아요. 소통의 단절 느낌이 나거든요. 실제로 이 시기에 마티스는 고백을 해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가족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어요. 아버지로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 예술도 해야 되면서 이제 슬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어릴 때와 다른 감정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멀어지는 것 같고 그 시기에 자기가 느꼈던 혼란을 담은 그림인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스릴러가 떠오르게 돼요. 또 이거 재밌겠다.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냐? 저도 오랜만에 추리소설 읽었잖아요. 저 같은 진짜 오랜만에 읽는 분들 5편이 있기 때문에 짧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림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그림 보면서 상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읽으면 너무 재밌게 읽을 거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왠지 시리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책의 별점을 좀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 딱 나오네요. 다른 작가 버전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바로 나오네요. 네. 실제로 그림을 좋아하는 독자님들이 많이 탐미하면서 읽으신 게 느껴져요. 5개의 단편 모두 개성이 뚜렷하고 읽는 내내 이야기의 긴장감이 넘쳐요. 저라면 마티스 그림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상상해보게 되었다고 써주셨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림 하나를 가지고도 이런 소설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술술 익히는 후기가 많네요.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바톤을 이어받아서 2위는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카 고타로의 트리플 세븐입니다. 별점은 4.2점입니다. 자, 트리플 세븐 하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트리플 세븐? 네, 카지노? 카지노, 포커. 약간 도박. 저도 그럴 줄 알고 책을 딱 펼쳤는데 도박에 도자도 안 나와요. 도박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오, 신선하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그냥 트리플 세븐 행운. 제목? 나 럭키 가이. 약간 긍정적이잖아요. 자, 작가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골든 슬러버, 사신 치바, 마왕 등으로 잘 알려진 이사카 고타로는 작품 대부분이 전 세계에서 영화화가 됐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브래드 피트 주연의 블리 트레인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너무 좋은 영화였죠.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이 책을 보고 이거 다 봐야 되겠다고 봤어요. 그 정도로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시고 국내에서는 강동원이 주연을 맡은 골든 슬러버가 대표작입니다. 혹시 골든 슬러버 아세요? 봤어요. 이번 신작 역시 조만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몰입감이 굉장히 좋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속도감이 있어서 좋았어요. 네.
7을 나나라고 합니다. 7이라서 행운을 뜻하는 의미겠죠. 근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나나요? 나나오입니다. 나나오. 네, 제가 이 책을 한 10페이지 정도 읽으면서 아, 내 스타일이다라고 느낀 이유가 어휘로 장난치고 꼬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언어 유희가 있군요. 그렇죠. 근데 여러 명의 킬러들이 나오는데 활동명들이 되게 웃겨요. 소다와 콜라. 듀오야. 소다와 콜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킬러겠어요? 소다와 콜라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폭발?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위트를 잃지 않는 그런 작가인 거예요. 재밌다.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내용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제목만 보면 행운이 가득할 것 같은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인공은 세상의 모든 불운이 다 깔때기처럼 모이는 그런 청부업자입니다. 주인공이 살인청부업자. 맞아요. 어느 정도로 이 주인공이 운이 없는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어렸을 적에 부유한 반 친구로 오해당해서 유괴가 돼버려요. 흰 바지를 사면 지나가는 차가 물을 튀긴다든지 슈퍼 계산대에 서면 나나오의 줄만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든지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옆에 누가 코를 골 수 있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날 뭐라고 해. 내가 코 곤 줄 알고. 이 사람이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딜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시체들이 계속 생겨. 그런 사람이에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청부업자가 됐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호기심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윈튼 팰리스라고 하는 호텔인데 전 세계 각지의 청부업자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몰려듭니다. 근데 사건이 점점 복잡하게 얽혀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미노 유카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요. 이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탈출 전문가가 나오고요. 당연히 청부업자가 들어오겠죠. 탈출 전문가가 고용한 나의 편을 또 불러요. 얘 다 킬러예요. 청부자가 또 다른 다 얽혔네. 엄청 얽히잖아요. 인물들이 많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제가 이걸 찍어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인물 도감을 제가 스스로 옆에다가 A4 용지 놓고 그리면서 봤어요. 랩핑을 했네요. 맞아요. 인물 관계도를. 그러면서 이렇게 죽을 때마다 찍찍한 거. 얘 죽었고, 얘 죽었고, 얘 죽었고 맞춰 나가다 보니까 이거였어. 뭔가 끝에 이렇게 뭐가 있구나. 맞아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캐릭터가 되게 살아있어요. 캐릭터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청부업자들답게 가명 설정이 독특합니다. 콜라, 소다, 베개, 담요 등 일상용품에서 따온 이름들이 재치 있게 사용되는데 매력적인 주요 인물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인공이죠. 나나오. 별명은 무당벌레. 왜 무당벌레일까요? 무당벌레가 어떤 행운 이런 건가?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무당벌레가 행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무당벌레 등에 점이 7개. 7개 있구나. 그래서 나나오. 점이 7개. 실력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이사키 고타로의 팬이라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블리트레인에도 실제로 등장했었던 인물입니다. 세계관이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구나.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있구나. 그리고 이누이, 주로 업자들에게 일을 맡기는 소설에서는 이렇게 묘사가 돼요. 미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청결하고 산뜻하게 생겼으며 키도 훤칠하게 크다. 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술이 뛰어나서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다. 직접 나서지 않아요. 뭐 할 수 있으면 다 외주를 줘요. 자기가 하는 게 하나 없어. 다 시키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뺀질뺀질. 사람 해부를 좋아한다는 소문까지 따라다니는 굉장히 수상한 이 소설에 계속 등장하지만 맨 마지막까지 굉장히 신비롭게 남는데 갑자기 현실로 들어와서 모든 걸 정리해버리는 그런 인물이에요. 네, 그 인물이에요. 가미노, 이 호텔에 갇혀가지고 탈출해야 하는 그 주인공이 가미노인데 이 사람은 재밌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걸 기억해요. 한 번 본 모든 걸 기억해요. 능력자구나. 네. 그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의 그 기억력, 이게 이 사건을 푸는 굉장히 좋은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요와 베개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청부업자 듀오인데 고등학교 여자 농구부에서 만났어요. 근데 신체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나는 되게 죽어라고 농구하고 열심히 하는데 쟤네들은 태어나기 키 크게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기 예쁘게 태어나가지고 다 잘 살아.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그런 청부업자. 그리고 얘네들은 약간 열등감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잘난 사람들을 보면 수월수월 인생을 모두 수월하게 사는구만. 저 수월수월인들. 좀 귀여운 데가 있네요. 그쵸? 네. 되게 재밌죠? 6명의 청부업자가 등장하는데 팀 이름도 6명이에요. 유머 코드가 직관적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6명의 킬러는 담요와 베개와 약간 이 대척점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외모, 능력, 신체적인 우월함 다 가졌어. 그리고 이 6명은 사용하는 무기가 그것도 재밌어요.
독침? 독침으로. 독침과 독화살로 사람을 이제 죽이는 아이들이고, 콜라와 소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발물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듀오. 탁월한 기술력으로 돈이 엄청 많아요. 돈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 이제. 그리고 요목이라는 인물도 등장하는데 정치인인데 우연한 계기에 기차에서 칼부림 사건이 나는데 그 칼부림 사건을 몸으로 막으면서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굉장히 큰 유명세를 얻게 돼요. 근데 나중에 불행하게도 이제 걸어가다가 자동차에 이제 자기 가족들이 치이고 혼자서 살아나오면서 정의로움에 불타 있고 사회적인 부조리를 이제 펼치려고 하는 인물인데, 처음에 이 인물에 대한 중요도를 우습게 봤거든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 밖에도 나나오에게 임무를 맡기는 마리아, 그리고 중년 여성 해커이자 도주 컨설턴트 코코 등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잔뜩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이 이제 얽혀가면서 사건이 기가 막히게 전개됩니다. 결국은 가미노 유카라는 여성이 있고, 누군가는 그녀를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그녀를 노리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나나오의 경우는 이래요. 원래 나나오의 임무는 정말 쉬운 임무였어요. 그래서 나나오가 2016호실에 배달해야 되는데 이 6자가 살짝 지워졌어요. 그래서 2010호실로에 들어가게 돼요. 그 2010호실에 들어가 있는 남자가 뭔가 수상해. 왜냐면 내가 맡은 임무는 딸이 아빠를 그린 초상화를 전달해 주는 거야. 근데 초상화의 그림하고 2010호 남자하고 얼굴이 달라. 이상하네, 뭔가 잘못됐다 싶어요. 근데 엉뚱한 일에 휘말리기 싫어가지고 그냥 객실 나와야지 하고 나와요. 근데 그 남자가 나나오를 갑자기 공격하려고 그래.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냥 혼자 넘어져서 죽어요. 나나오가 죽인 게 아니야. 다 꼬여버린 거죠, 상황이. 이제 나나오의 일상이에요, 그게. 나나오는 그걸 보면서도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나나오가 시작된 곳이 20층이었어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건 너무 쉽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1층 버튼 누르면 되잖아. 못 나갑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데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문제가 생기고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주인공 가미노의 경우는 사정이 또 달라요. 가미노는 이누이라고 하는 남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호텔에 옵니다. 그래서 이누이라는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누이라는 남자는 취미가 사람을 해부하는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있는 남자예요. 그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사라지기 위해서 가미노는 도주 컨설턴트 코코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코코는 다시 또 나 혼자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콜라와 소다라고 하는 경호원을 호텔로도 부르게 돼요. 이 인물들이 계속 얽히고 막 설키고, 실제로는 책이 얇지 않습니다. 보시면 360페이지 분량인데 제가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버릇이 있거든요. 뭔가 집중하면. 이 책을 보다가 발가락이 좀 이상해서 봤더니 양말이 빵꾸 났어. 계속 꼼지락거리고 있어. 진짜 실화.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지금까지 들은 모든 내용 다 포함해서 이거 들으니까 읽고 싶어.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만 읽어드려도 될까요? 여기 안에서 이제 한 3번 정도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운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슬롯 머신을 선물해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신나서 슬롯 머신을 당겼을 거잖아요. 아무리 해도 777이 안 나오는 거. 너무 속상한 거. 그래서 아이가 아빠한테 얘기해요. 아빠, 난 진짜 불행한 사람인가? 난 진짜 운이 없나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하찮은 거에 운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마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뭔가 럭과의 좀 관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왜냐면 나나오도 이름이 나나오예요. 계속 불운한 불행한 사건에 휘말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사건에서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하고, 과연 진정한 행운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메타포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호텔 안에서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 호텔 밖에서의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다 끝나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건 후에 아우트로도 기가 막히게 이거를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엮었지? 이러면서 모두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었다. 또 인상 깊었었던 장면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 열등감과 비교에 대한 시선도 있거든요. 소다가 했었던 얘기인데, 전에 콜라 씨한테 남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한 적이 없나요? 하고 물어봤어. 난 늘 그랬거든. 대활약하는 스포츠 선수를 보면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부러워하거나 저 사람처럼은 될 수 없다고 침울해하곤 했지. 그래서 콜라 씨도 똑같을 줄 알았는데 없어, 전혀 하고 째깍 대답하더라고.
깜짝 놀라서 안 부럽다고? 라고 물어봤어. 하고 목소리를 높이자 콜라는 오히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매화 나무가 옆에 있는 사과 나무를 신경 써서 어쩌자는 거야? 하고 대꾸했다는 거지. 매화 나무면 매화 꽃을 피면 되고 사과 나무는 사과를 맺으면 그만이고 장미꽃들과 비교한들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어떻게 보면 뭐 행운이라든지 가지고 태어난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아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책을 어떤 분에게 추천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른 우리 밀리의 서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궁금하다, 이거. 읽으셨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제가 만약에 작가라면 이런 리뷰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이런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 찾아 읽는 중. 어떤 컨텐츠가 좋았을 때 아 재밌다 하고 덮는 경우가 있고, 아 재밌다 하고 작가를 더 디깅해보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 작가의 모든 걸 다 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게 영화화로 됐다고 영화를 찾아보고 이 사람의 책은 뭐가 있는지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이라는 걸 한 줄 평으로 말씀 주시네요. 많은 후기 중에 공통되는 내용이 처음엔 어지럽다.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끝까지 보니까 와 이게 맞다. 다 이 얘기를 하네. 맞아, 궁금하다. 맞아, 너무 맞아. 궁금하다 이거. 얽히고 설킨 살인 청부업자들, 죽고 죽이는 활극 속에 마침내 모든 의뢰의 종말이 드러난다. 재밌다. 동수 작가님이 이야기해주신 그 행운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네요. 불운들이 끌어당기는 우연과 필연, 그리고 그것들로 빚어진 행운. 당신의 행운은 어떤가요?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한 후기가 있어요. 777개, 777의 비밀번호 중 4개의 암호를 풀었을 때 반전이 시작된다. 무슨 얘기지? 이건 읽은 사람만 알 것 같아. 이건 나만 알지. 무슨 얘기지? 이건 나만 알지. 오, 너무 궁금하다 이거. 그게 그 장면이 나오는 것도 되게 의외. 뭐 또 장치가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영화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재밌어요. 반전이는 긴장감 넘치는 스릴까지는 아니지만 읽고 난 후에 인생에 대해 생각해보는 희한한 책이래. 이 행운에 대해서 풀리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되게 무겁지 않거든요. 하루면 읽어요. 쑥? 저는 책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도 그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네, 영화로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한 표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몇 편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책이었다고 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좋다. 여기까지 하고 예? 마지막 대망의 1위. 1위. 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소설은 프리다 맥파든 작가님이 쓰신 Never Lie입니다. 별점은 무려 4.4입니다.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면의 모습 있잖아요. 그런 욕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프리드 맥파든 작가님이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 2022년에 아마존 에디터가 선정한 최고의 스릴러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뇌 손상 전문의로 치료를 병행하고 계시기도 한데 이미 넷플릭스로 제작이 들어갔을 정도로 흥미로운 책이에요. 맥파든 작가님이 소설을 20권 정도 쓰셨는데 이미 40여 개국에 판권이 판매가 됐고,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한데, 이 작가가 핵심적으로 이 소설에서 다루는 요소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프롤로그에 에이드리엔 헤일이라는 인물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이 되거든요. 제목도 네버 라이잖아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몇 년 전 어느 연구팀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평가하기 위한 심리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고장난 자판기를 이용한 실험이었다. 자판기에 1달러를 집어넣으면 사탕과 함께 1달러가 다시 나오도록 만들어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판기 앞에 서서 공짜 사탕을 1개 또는 2개, 심지어 4개까지 받아먹었다. 사탕 자판기에는 안내문을 붙여두었다. 자판기가 오작동하는 경우 연락 바랍니다. 과연 몇 명이나 전화했을까? 놀랍게도 단 1명도 전화하지 않았다. 자판기를 사용한 사람들은 누구나 공짜 사탕을 받아먹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드러나는 특유의 징후가 있다. 거짓말이 서툰 사람일수록 더욱 뚜렷한 징후가 나타난다. 나는 숙련된 정신과 의사이자 임상 심리사고 그런 징후들에 너무나 익숙하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다. 몸을 가만히 못 둔다. 목소리 톤이나 말투가 바뀐다. 불필요한 정보를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아무리 성능 좋은 거짓말 탐지기도
오차율이 25%에 달하지만 내 눈은 거의 정확하다. 내 앞에 앉은 인물의 표정, 몸짓, 목소리의 높낮이를 통해 나는 진실을 포착해낼 수 있다. 예외 없이 언제나. 적어도 나에게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이 프롤로그를 읽을 때는 이 이야기가 서로를 속이는 데 집중하는 서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다 보니까 계속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는 한편 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고 있지 나의 어떤 면모를 들킬 때까지 꺼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중요한 욕망 중에 하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네버라인은 현재와 과거 두 시절을 오가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이야기를 거의 세미 챕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야기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한 챕터가. 그래서 시제를 오간다는 느낌보다 과거와 현재 시제를 동시에 빠른 호흡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물별로 자기 시선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분량이 길지 않다 보니까 인물들이 이야기 안에서 로테이션 하면서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되게 좀 특이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는 사실 좀 익숙한 소재예요. 트리샤와 이선이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신혼 6개월 차, 만난 지는 1년 된 이 부부가 집을 갖고 싶잖아요. 근데 집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부가 있는 거예요. 맨해튼 아파트에 살다가 교외에 있는 저택을 찾으러 가요. 마침 그날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저택이 좀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게 3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에이드리언 헤일 박사가 이 집에서 실종됐다는 소식이 이미 떠돌고 있어요. 그래서 매물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집을 중개해 주기로 했던 주디라는 중개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샤와 이선이 마침 차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폭설 때문에 그 집 안에 갇히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맨션이 얼마나 크냐면 운동장만큼 넓다고 이야기를 해요. 방도 많고. 완전 대저택이네. 진짜. 대저택인 거죠. 들어서기 전부터 예감이 좋지가 않아요. 2층에 불이 켜져 있어. 하하. 아무도 살지 않는데. 추리극의 클리셰하고 키치한 요소들을 가져다가 쓰긴 하는데 인물들 간의 전환을 굉장히 빨리 하면서 어딘가 낯설게 이야기가 빠르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 단서들이 있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음식의 유통기한이 아직 안 지났어. 컵을 봤는데 물방울이 있죠. 화장실 가는데 약간 습기 차 있고요. 습기 차 있고. 그때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트리샤는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이선은 이 집이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한 집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은 흔하지 않다고 일단은 하루를 머물자고 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안방에 사람들이 두고 간 옷들이 있는 거예요. 헤일 박사의 옷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옷도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헤일 박사는 아마도 자신의 애인이었던 루크라는 사람한테 살해됐을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불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조금만 있다 갈까? 잠시 앉아있다 갈까 하다가 거기서 묵기로 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의 옷을 막 입어. 거기에 있는 음식도 꺼내서 막 해먹어.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재밌는 점 중 하나는 다른 추리소설이 그렇듯이 일단 고립으로 시작이 되는데 환경적으로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되게 잘 보여줘요. 에이드리언 헤일 박사는 이미 3년 전에 실종이 됐는데 헤일 박사의 입장이 계속해서 빠르게 중간중간 읽히기 때문에 헤일 박사가 마치 이 저택에 어디에서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굉장한 그 서스펜스가 있어요. 그러다가 트리샤가 서재를 둘러보다 참에 샤이닝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그 책을 꺼냈어요. 밀실이 있는 거야. 비밀의 방에 들어갔더니 헤일 박사가 정신과 의사잖아요. 자신이 상담했던 환자들의 이니셜과 모든 상담 세션이 다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테이프에. 그것을 마주한 트리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도망쳤을 것 같아. 도망가야 되잖아. 나 같으면 또. 근데 꼭 안 가지. 도망을 안 가요. 궁금한 거야. 그래서 테이프들을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해요. 그 테이프들 사이에 주요한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명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PL, 약혼자랑 두 친구가 살해를 당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요. PTSD를 겪고 있고 EJ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자기애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잘 하지 못하고 헤일 박사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주요한 용의자로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여럿이 나와요. GW는 항상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증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루크는 헤일 박사의 남자친구인데 해커 출신이고 컴퓨터 기술자인데 경찰이 헤일 박사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했지만 그를 체포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얽히고 그 안에서 어떤 거짓말들을 하고 처음에는 다 무구해 보였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밀을 들키게 되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져요. 근데 그 인물들의 비밀이 벗겨지는 과정도 너무 재밌는데 그런 게 너무 독서의 중요한 지점이었던 게 우리 모두가 꼭 정신과 의사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내 속내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열망이잖아요. 그 열망을 상담자와 내담자라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한 그 관계 안에서 그 열망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약하게 만들기도 하는지를 산발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때로는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기도 한데 비밀을 내어준 사람이 더 강해지기도 하는 관계 안에서 강해진다는 게 뭘까? 역학이라는 게 뭘까? 관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고 정신과 의사가 환자들이랑 이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상담의 윤리인데 그렇죠. 정신과 의사인 헤일이 가감없이 속내를 드러내는데 그게 너무 쾌감이 있어요. 작가가 어떤 냉소가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인간을 향한 냉소가. 이를테면 그런 문장들이 나와요. 잘 지냈냐는 말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무의미한 질문이다. 네, 잘 지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객관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이 하나씩 캐치가 되면서 이 박사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의심하지 않다가 이 박사를 의심하게 되면서 주변의 인물들도 같이 수상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오는데 한번 뒤집히기 시작할 때 이제 와르르 뒤집혀서 그 페이지 터너라고 하죠. 계속 읽게 되는 한 챕터가 끝날 쯤까지 이 성취해 놓은 이야기가 다음 챕터에서 갑자기 뒤집히고 그 전에 무구했던 인물이 또다시 뒤집히고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얽혀 있고 이래서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던 작가님 이 설명을 들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못 해주는 거야. 왜냐면 맞아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게 이게 뚜뚜뚜하니까 추리극이 그렇듯이 알타리처럼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렵다 이게 추리스토리. 정말 흥미로운 게 인물들이 다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데 그들을 포괄하는 카테고리가 뭐지?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지를 생각했을 때 그게 또렷이 보이는 거야. 매력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인물이 어떤 시점에는 거짓말을 해요. 그들이 살인자라는 의미는 아니야. 근데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에 대한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에필로그까지 읽어야 이 소설이 비로소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에필로그를 읽고 나면 잠깐만 프롤로그 때 뭐라 그랬지? 돌아가고 싶어서 에필로그 마지막 문장에 바늘이 있어요. 연결이. 이건 정말 영화로도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재밌는 장면들이 진짜 많은데 헤일 박사가 가감없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진짜 좋았어요. 시원하달까? 쾌감이 있는데 뭐 이를테면 그런 장면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무료 클리닉 봉사에 가던 길에 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거죠. 변명의 여지 없이 신호 위반이다. 나는 가끔 법규를 어기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한 심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벼운 부정 행위를 저지를 때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 많은 세상에서 잠시나마 해방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가끔은 규칙을 어겨야 할지도 모른다. 정신과 의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무서워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의사, 뇌를 분석하는 사람도 그러한 열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 인물을 통해서 좀 보여주는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는 작가의 자전적인 생각도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뇌손상 전문의로 병행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작가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내담자를 대할 때 상담자가 아끼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걸 떠올리게 해주는 대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재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비호감이었지만 나는 이미 수전에게 아들의 상담 치료를 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게다가 실제로 내가 이재희를 도울 수 있으리라 믿었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이재희를 도울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도무지 자신의 단점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을 뿐더러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없다. 정신과 상담의의 마음을 이렇게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다 똑같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그 여러 환자 앞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데 마지막으로 헤일 박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오늘따라 페이지의 화장이 짙어 보인다. 나는 얼굴을 도화지처럼 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굉장히 읽는 맛도 좀 있고 맨해튼에 사는 사람 특유의 어떤 위트와 재치 근데 좀 냉소가 이제 곁들여져 있는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문장에서도 굉장히 만족감이 있었고 이 책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냐면 스릴러라는 장르에 언제나 관심은 있었는데 시각 매체가 아닌 소설로 접해보지는 못한 분들 첫 추리 소설을 이것으로 접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독성이 정말 좋고 호흡과 리듬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소설이었다. 밀리의 서재에서 다른 독자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댓글도 정말 재밌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 못했어요. 재밌어요. 와 근데 완독할 확률이 89%예요. 와, 진짜 이게 이 추리물 이런 이 몰입감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기 원초적인 댓글도 하나 있는데요. 엥? 미친? 설마? 만 연발하다 끝나는 책.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내 추리가 맞지 않았어. 개막장입니다, 레전드. 와 진짜 직설적이다. 이거 보면 읽어보고 싶다. 근데 진짜 약간 이런 게 막 읽고 싶잖아요. 그럼 이게 스토리가 그래 끝까지 있잖아. 가야지. 그럼. 독태기에 읽기 좋은 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지막까지 모든 등장인물을 의심하며 보게 만드는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책. 근데 이 댓글 되게 궁금하다. 방금 우린 설명을 들었잖아요 인물들. 댓글이 끼리끼리는 과학이구나. 궁금해졌어 갑자기. 무슨 얘기지 이거? 이분도 스포하기 싫은 거야. 뭔가. 그러니까 궁금해졌어. 우리 밀리 독자님들이 이게 센스가 장난 아닙니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되게 궁금해. 댓글을 봐도 스포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없어. 맞아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소개한 책의 별점과 한 줄 평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5점 별 5개 드리고 싶고요. 한 줄 평은 상황은 때때로 윤리보다 힘이 세다. 상황은 때때로 윤리보다 힘이 세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5점. 오. 트리플 세븐이 사실 7점 주고 싶은데 네. 5점 만점이니까 5점 주기로 하고 한 줄 평은 양말 벗고 읽으세요. 아 좋다. 빵꾸날 수 있습니다. 좋다. 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4.5점 하겠습니다. 4.5점. 네, 4.5점. 음. 이렇게 하겠어요. 한 줄 평. 명화가 주는 무한한 상상력. 이라고 하겠습니다. 명화가 주는 무한한 상상력. 오늘 약간 이 한여름에 무더위를 날려줄 만한 스릴러, 추림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꼭 네. 보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트리플 세븐이 제일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저는 거의 다 봤는데 제게 제일 재밌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별책부록 시즌 1이 마무리 됐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좀 진짜 아쉽다. 저희가 6개월 동안 함께 했는데 소감 잠깐 한번 볼까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았던 게 네. 제 뇌가 미술에 너무 한정돼 있었다.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니까 계속 미술책만 봐요. 근데 정말 이 밀리의 서재 덕분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읽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런 걸 알게 됐고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잖아요. 전 원래 전자책과는 좀 거리가 멀었었거든요. 근데 밀리의 서재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걸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KTX 타고 갈 때나 딱 갈 때 바로 편하게 읽어보고 생각이 좀 넓어지는 시간이었다. 정우철 도슨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평소에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은 책들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눈 게 좋았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편협한 독서를 어느 정도 해왔던
좋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가깝지 않지만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나서 진짜 좋았어요. 저는 약간 우리가 평소에 음. 내가 언제 시인을 만날 것이며 내가 언제 도슨트를 만날 것이며 두 분을 만나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선물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독자님들 리뷰를 읽는 재미도 재밌었어. 쏠쏠했습니다. 맞아요. 좀 말초적인 댓글들과 읽지 못할 댓글들. 두 분하고 함께해서 저는 무한히 영광이었습니다. 저 영광이었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진행이 좀 더 스무스했죠. 그럼 그래서 저도 많이 지나가서 단련된 게 갑자기, 네네. 첫 회 때는 이 텐션 어떻게 같이 일하지? 맞아요. 두 분이 안 받아주셔가지고 저 혼자 이제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자, 우리 별책 부록 시즌 1은 여기서 마무리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밀리의 서재와의 독서 기록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책들, 다양한 독서들을 많이 하면서 다채로운 삶을 살 것이니 여러분들도 멋진 다채로운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별책 부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